네, 어디 보시느냐면은 120쪽이다, 그죠? 120쪽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가장 가볍게 요약만 딱 포인트만 잡도록 할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냐 보면 120쪽에 나와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나와 있다, 그죠?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뭐다? 오른쪽 바닥에 특징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밑줄 그었습니다. 오른쪽에 간접 투자 밑줄. 간접 투자. 이게 얘도 지분금융이에요.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에 대한 이윤을 배당받아요. 투자는 이윤을 지분금융 받는데, 여기서 오른쪽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동그라미 4번에 있다, 그죠?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면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투자하고 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는, 그건 직접 투자가 아니고 간접 투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그러면서 지분금융이다. 즉 동그라미 3번 보면 지분금융 형태다라고 나오는 것은 투자에 대한 이윤을 배당받는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의 구조를 간단하게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요거죠. 잘 나온 녀석인데, 물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법 조문이 나옵니다. 근데 큰 틀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 어떤 거냐, 투자자들이 주식 자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회사밖에 없으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이 되겠죠. 투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부동산에다가 투자할 거죠.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뭐냐,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상가, 건물 또는 오피스텔 이런 데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료가 나오죠. 임대소득을 투자자에게 어떻게 한다? 배당하는 구조.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니까 지분금융이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간접 투자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츠의 종류 보시면 자기와 리츠, 위탁, 기업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밑에 법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개념이냐, 부동산 투자회사 요 종류가 우리 교재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법 규정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 자기 관리는 뭐냐, 여기 보면 직접 수행하고 실체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보면은 위탁 관리하고 명목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둘은 이렇게 명목회사입니다.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실제 직원도 존재하고 우리 회사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 회사에서 직접 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임직원도 상군을 있고, 즉 직원을, 우리 회사 직원을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고 요구해요. 실제는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위탁이나 기업 구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산관리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를 간접 위탁해서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다 맡기면 이 회사를 관리해서 수익을 우리한테 주는 이런 구조, 이걸 우리는 명목형. 그럼 우리는 실제로 회사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직원도 없고, 자,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느냐, 여기는 상근 임직원이 있어요. 여기는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물론 아르바이트는 고용할 수 있겠죠. 근데 상근 임직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요거는 우리 회사, 여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적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5명의 직원들이 이 부동산을 관리를 합니다. 그 수익을 올려주는, 배분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되는 건데, 위탁이나 기부종은 명목회사라는 거는 직원도 없어요. 직원 없고 어디에다 맡기면 그 회사를 통해서 관리한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충학습에는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분형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지분형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데 이런 정권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건 지분형이고요. 우리나라는 폐지형입니다.
개방행과 배시행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부동산 투자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대. 1년 있다가 돈 돌려줘 하면 돈 돌려줘. 이게 개방행이에요. 배시행은 돌려주지 않겠죠? 그러면 주식 파는 건 가능하지만 내 주식 대금을 회사에 줄 때가 다시 돈 돌려도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게 배시행입니다. 개방행은 당연히 가능하고 환매 투자했던 걸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회사행과 신탁행 우리나라는 회사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회사 즉 뭐 말이냐면 주식회사로만 가능합니다. 회사행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경영에 참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영에 참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법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물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회사형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질 때는 뭐냐? 기업 구조조정리체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사 형태 봅니다. 실체형 밑줄, 상근직업 밑줄. 오른쪽에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위탁관리 비상근 나와 있죠? 명목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원이 있지만 여기는 직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여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여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는 거죠. 자본금 봅니다. 따라합니다. 5533, 755. 암기 명확하셔야 됩니다. 설립 자본금은 5억이고 3억이고 3억입니다. 제조 자본금은 70억이고 50억이고 50억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회사를 만들 때 설립할 때는 5억 3억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5억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 진짜 자본금 70억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65억은 언제까지 마련할 겁니다. 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걸 제출하면 그게 타당하면 회사 설립 인가를 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겠죠? 영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이 좋은지 투자할 부동산을 찾으면서 나머지 자금을 만들면 됩니다. 이런 구조.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느냐? 설립 자본금은 5억, 3억, 3억. 제조 자본금은 70억, 50억 요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암기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밑에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제조 자본금은 뭐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법인격 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연결대상과 공통이죠. 재원대 전부 다 공통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주식이고 주식회사이고 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만 밑줄. 현물 출자는 설립을 할 수 없다 밑줄. 자, 요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자, 넘어가 볼게요. 회사 설립 인가 등록은 참고적으로 볼 겁니다. 이까지는 굳이 뭐 너무 깊은 내용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거기 중간에 보면 현물 출자 보이나요? 현물 출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영업 인가를 받고 등록하고 나서 제재 자본을 갖춘 후 현금 출자 가능. 자, 무슨 말이냐? 이게 현물 출자가 회사가 맨 처음 만들 땐 된다 안 된다? 자, 이게 출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현금을 내고 주식을 받고 가능하겠죠? 이게 현금 출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 원룸이 있어. 예를 들어. 어차피 부동산 투자했으니까 부동산에 투자잖아요. 내 부동산이 괜찮은 거야. 그러면 부동산을 맡기고 주식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내 부동산을 맡기고 이게 현물 출자예요. 설립할 때는 안 돼. 그러나 자 이제 봅니다. 현물 출자 봅니다. 영업인가하고 등록하고 나서 제조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그때는 뭐가 가능하냐? 자 동그라미 2번 이건 밑줄 안 그어도 됩니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현물 출자 대상은 부동산 권리,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 보상권 이런 것들입니다. 즉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권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현물 출자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밑에 있는 걸 재부적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보면서 눈에 익혀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혜택을
기업 구조는 혜택을 주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그게 뭐냐? 가장 먼저 봅니다. 왼쪽에 주식 분산 보이나요? 주식 분산 보입니까? 주식 분산 보시면 여기에 해당성 없다 돼 있잖아요. 요게 딱 네 개가 있어요. 자, 주식 분산 밑줄. 오른쪽에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 50% 보입니까? 50% 밑줄. 주식 분산은 한 사람이 이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50% 이상이면 50%가 포함되죠. 그래서 49.99%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50% 이상 소유한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 기업과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공모. 공모 뭘까요? 공개 모집.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밑줄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30% 보입니까? 30% 밑줄. 그러니까 이건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인들도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설립은 발기 설립이에요. 발기 설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설립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면 바로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너네끼리 주식 수탁도 하지 마라. 일반인에도 뭔가 혜택을 돌려줘라. 일반인에도 투자자를 30% 모집해라. 즉 일간지에다 공고를 해서 일간지에 공고해서 일반인에게 투자를 모집하세요. 30%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요거는 해당사항 없단 말이겠죠? 뭐냐, 얘들은 주식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해당사항 없다고. 그 무슨 뜻이죠?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우리나라 기업이 문 닫을 판이잖아. 그쪽 빨리 투자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즉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한 사람 주식 100%가 있어. 주식 공모 안 해도 돼. 아시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주나 그 밑에 보면 자산 구성 보이죠? 자산 구성 밑줄. 부동산 관련 80%, 부동산 70% 밑줄. 70에서 80%입니다. 즉 부동산으로 70%, 부동산 관련 현금 매금으로 80%.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주식 분산 50%. 다시 주식 분산 50%. 주식 공모 30%. 자산 구성 7080.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 세 번째 거. 그럼 요거는 뭐냐? 왜 그럼 이런 조항이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자, 부동산 투자회사라 간판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랬죠?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간판은 부동산 투자에 붙여놓고 돈놀이 하고 있어. 안 되잖아. 그러면 돈놀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부동산에 투자를 70% 이상 하라 이 말이지. 부동산에. 그러니까 네가 임대부동산을 사든 부동산에다 70% 또는 부동산 관련 정권, 현금, 예금의 80% 그러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투자가 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구성 70%, 80%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세제 혜택은 좀 이따 볼 거고요. 밑에 처분제한 볼게요. 자, 처분제한 봅니다. 처분제한 취득한 날로 5년 이내 밑줄. 대통령이 제안한 1년 밑줄. 처분제한이 5년 1년인데 이게 뭐냐? 법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국토부령이 있죠. 법이 그렇게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법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대부분 공부하는 법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공법 관련부터 모든 거 지금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 말하는 부동산 투자에서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국토부령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여기 전부 다 법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어디까지 많이 하느냐? 공법에서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대통령령까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까지 거의 법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처분제한이 법으로는 5년 돼 있다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법은. 그런데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대통령령이 1년이에요. 그럼 이 말은 처분제한은 몇 년 적용받는 거죠? 1년.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몇 년이라고? 1년. 그러니까 1년 적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거 2년 올리자. 만약 2년 올려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2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는 대통령이 몇 년이다?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 법이 다 그래요. 법을 통과시키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그 다음에 이 국회 회기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즉, 저분자 5년 한 다음에 대통령을 정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현재 대통령이 1년이다. 그래서 1년 안에만 팔지 않으면 돼요. 즉, 샀다 팔았다 하면 이건 투기잖아. 그러지 말고 1년 안에 팔지 마. 아시겠죠? 이렇게 했는데, 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돼요. 여기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혜택을 주는 거다. 라고 보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처분 제한 5년, 1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는 어떻게 암기하시냐? 얘가 아니다. 기업적 혜택이 없다. 기업적 리츠는 여기 해당 적용을 안 받는다. 요 네 가지를 딱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눴다가 뒤에 이렇게 나눠진다. 여기서 보시면 그 부동산 투자회사 유형이라든지 자본금은 이렇게 나뉘는데 나중에 기업 구조조정의 혜택을 주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얘들만 적용받지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배당 보도록 할게요. 배당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이익 한도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라. 자,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배당이 목적인 회사입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자하니까 이 수익을 배당해 주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들은 이익을 회사 내에 보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예요. 수익이 만약 1조야. 전부 다 주주에게 배당해버리면 연구개발은 못 가게. 그렇잖아요. 연구개발, 그 다음 광고, 홍보 어떻게 하려고? 또 시설 투자 뭐 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걸 회사 내부에 보유를 많이 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배당이 목적이야. 그래서 이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자기관리 리츠는, 자, 문제는 뭐냐?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얘들은 만약에 90% 이상 배당하면 법인세가 없어요. 얘는 90% 배당해도 법인세를 내야 돼. 얘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야. 그 뭐냐면, 아니, 난 억울하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라도 이 부동산 투자를 설립하면은 요거나 요걸 합니다. 왜? 세금이 없으니까. 법인세가 없으니까. 얘는 법인세를 내야 되거든? 90%를 배당해도 법인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90% 이상 배당하면 법인세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요걸 하려고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회사예요. 일반적으로. 개발회사가 부동산 자기관리 리츠라는 걸 겸하거나 아니면 이런 간판을 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익을 회사 내부에 보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보유했다가 다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한시적으로 동그라미 2번 자기관리 리츠는 50% 이상 배당 및 적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50% 이상 배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게 올해 말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제 혜택 볼게요. 자기관리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밑에 위탁이나 기업 구조리처는 법인세가 면제입니다. 90% 이상 배당하게 되면. 그런데 얘들은 법적으로 90% 이상 배당하라고 그랬잖아요. 90% 배당 법인세 없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얘들은 법인세가 없고 얘는 법인세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 잡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까요? 라는 건데 이걸 자주 보셔가지고 요렇게 나눈다는 걸 딱 이해하시면 요게 좀 쉬워집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밑에 가로물입니다.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뭐냐면 아까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이 이 어디에다 관리를 맡긴다 그랬죠? 이게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요. 그러면 자기관리치는 자산관리회사하고 상관이 없죠. 왜? 지가 관리하니까. 그런데 위탁이나 기업 구조는 자산관리회사의 관리를 맡겨요. 그래서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투자자법
규정에 어떤 회사인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십니다. 위탁 관리 또는 기업 구종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리츠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 운용을 수행하는, 이걸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동그라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자본금 70억 원 이상 밑줄. 밑에 투자 자문회사 보도록 할까요? 투자 자문회사. 얘는 투자 자문은 말 그대로죠. 투자할 때 이 사업이 수물이 타당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자들은 일반이란 말이에요. 일반인.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계산해 주세요. 실제로 나중에 비용 빼고 나중에 우리가 얼마 정도 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주세요.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그게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동그라미. 자, 인가가 세요, 등록이 세요? 인가가 셉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가가 좀 세다면 자산관리사 더 규정이 까다로운 거죠. 등록은 조건만 갖추면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자본금 5억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밑줄. 밑에 대통령령은 10억이다 밑줄. 이것도 좀 헷갈리게 만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본금 5억 이상인데 대통령으로 따로 정한대요. 근데 현재 대통령이 몇 년이라고요? 얼마라고요? 10억. 그럼 이거는 아까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얼마 했죠? 70억. 70억에서 회사를 만들 수 있고 투자자문회사는 얼마 있어야 만들 수 있다고? 5억이 아니고 10억 있어야 된다고.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5억 이상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이 얼마다? 10억이잖아. 그래서 대통령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 관계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프린트물 문제 한번 볼까요? 6번입니다. 프린트물 6번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자, 1번 봅니다. 영업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일자. 자기관리일자 요거죠. 자기관리일자 요놈입니다. 요놈의 제조자금 70억이다. 자기일체 제조 70억 맞죠? 70억, 50억, 50억 맞는 겁니다. 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라며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번. 기업 구조조정 및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얘는 뭐냐? 얘 둘을 말하죠, 지금? 얘 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얘 둘입니다. 얘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습니다. 3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1년 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 4번 같은 경우는 5번도 답이 되고 5년도 답이 되고 1년도 답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5년, 대통령 1년이라 그랬잖아요. 5년에도 맞는 거 1년에도 맞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틀렸죠? 30%가 아니면 몇 프로죠? 이게 몇 년 전에 기출지문이에요. 그걸 제가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암기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대부분 틀리지 않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 한글은 뭐냐? 요걸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이 표, 제가 요약집에 만든 이 표를 여러분 결국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면 요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게 외우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나면 이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주 보시면 돼. 제가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주 보면서 이걸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회사 다뤄봤고요. 자, 이제 다시 요약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뭐냐면 요 놈이 나왔어요. 저당 유동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할 게 뭐냐? 저당 유동화라는 개념입니다. 이 저당 유동화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건데 너무 길게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이게 123쪽에 자산 유동화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산을 유동하나 저당을 유동하나 비슷해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124쪽에 가로 1번 저당 유동화 봤죠? 요걸 좀 살펴볼 건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 그림을 그리들 건데 그게 오른쪽에 125쪽 위에 보면 뭐 그림 같은 게 보이죠? 그래프 같은 게 그걸 지금 제가 그릴 거예요. 그리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저당 유동화의 구조입니다. 먼저 이 저당 유동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뭐냐면은 주택 소유자 여러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립니다. 이걸 우리는 수요자 또는 차입자라고 합니다. 수요자보다 차입자가 더 맞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저당권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대출자라고 합니다. 대출자가 주택금융기관, 쉽게 말하면 은행입니다. 아시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 은행은 우리에게 받은 이 저당권 있잖아요. 이 저당권을 다른 데 유통을 시킵니다. 어디에 맡기느냐면은 유동화 중개기관, 여기에다가 넘깁니다. 저당권을. 이 비어있는 이유는 은행도 저당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이걸 유동화 중개기관, 유동화를 중개적으로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 넘깁니다. 그리고 은행도 자금을 융통받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자, 이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 대출자 은행에서 시작합니다. 은행은 구조적으로 유동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은행은 예금자에게 돈을 빌려줘. 유치하죠. 이 돈을 우리에게 대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금자에게 이자를 1% 줍니다. 이거 예금금리죠. 차입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4%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1%로 돈을 유치해와가지고 4%로 우리한테 빌려주는 거죠. 은행 마진 몇 프로죠? 3%. 나쁜 거 아니죠. 원래 이게 은행은 정상적으로 이걸 노리고 은행은 주 수입원이 은행은 이렇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그러면 뭐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별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는 이게 은행은 돈을 빌려올 때 돈을 단기로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금으로 빌려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대출할 때는 20년 동안에 장기로 빌려줍니다.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은행에다 400조라는 우리는 은행에다 돈을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은 KB은행에 여러분들 보통 예금, 정기예금 다 쳐서 400조라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국민은행은 이 400조 중에서 한 350조는 대출해 줍니다. 50조는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350조가 대출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은행은 요 차이의 마진이 막대하겠죠? 그 막대한 자금 가지고 은행의 주수입원이겠죠? 요 가지고 은행은 급여도 주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임대료 주고, 막 이렇게 수익을 창출한 걸 사용하게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금자가 갑자기 예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합니다. IMF 때. 그러면 은행은 이 돈이 은행에서요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빌려줬죠. 그 예금자가 갑자기 돈 달라 그러면 잠깐만요 고객님 내가 20년 동안 빌려줬기 때문에 20년 있다 오세요 라고 말하면 된다고? 큰일 납니다. 보통 예금은 요금은 바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 그래서 요금을 예금입니다. 바로 납부해줘야 돼. 지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은 돈이 있다 없다? 없잖아. 왜? 돈을 빌려줬잖아. 빌려주고 저당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단지 현재 내 주머니에 돈이 없지 은행이 어디 쓴 건 아니잖아. 이걸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 거라.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로 돈을 땡겨와서 장기로 빌려주니까 시간적인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이게 예금자가 갑자기 돈을 달라라고 은행에 찾아가면 은행은 위험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은행은 요 저당권을 넘겨서 돈을 융통을 합니다. 즉, 이 350조 대출한 거 저당권을 넘기고 돈을 융통하면 돈이 들어오잖아. 이 돈을 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구조가 저당 유동화다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당 채권을
기본적으로 저당 채권을 유통시킨다라는 구조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유동화 중개기관은 나에게 받은 저당권, 이 저당권을 모기지론 M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억짜리지만 이건 많은 저당권을 모읍니다. 얘는 이 저당권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걸 이 M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요. 즉 우리는 2억짜리, 3억짜리, 뭐 1억 5천짜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한 300억 규모로 모아. 300억 규모로 모은 다음에 이걸 담보로 청권을 발행합니다. 그 청권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MBS라고 말합니다. MBS가 뭐냐? M 주택 저당권을 뜻하는 모기지. 그 다음에 B는 담보를 뜻하는 베크드. 주택 저당권이 담보로 붙어 있는 S, 시큐리티 정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주택 담보 정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걸 투자자에게 팔아요. 투자자에 팔고 자금을 융통하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1차 시장이죠. 여기에서는 이게 유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당 대출이 유동화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당 대출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요소인데 이게 유동화시킴으로써 은행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제도, 이걸 저당 유동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교재 123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요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로 2번에 1번 1차 저당 시장 밑줄.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일어난다. 여기가 1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차 저당 시장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저당 대출 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밑줄. 여기서 저당권이 유통되는 시장, 이게 유동화되는 게 2차 시장입니다. 저당 유동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로 4번에 MBS의 흐름, 요거는 이렇게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 넘기고 2, 3, 4 동그라미 1, 2, 3, 4 묶어서 집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요게 여러분 이해가 되었잖아요. 여기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건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길게 말을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8쪽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표보다도 그림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126쪽 밑에 좀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지금 제가 하는 걸 적으세요. 아셨죠? 자, 요게 뭐냐? 요게 MBS의 종류입니다. 우리 옛날 기본서에 적었다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MBS의 종류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지금 당사자가 4명이 나타나죠. 차입자, 대출자, 유동화 증개기관, 투자자 4명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 주연은 누구냐? 요 사람들입니다. 왜? 자, 나는 엑스트라야. 여러분은 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야 되는데 은행에다 집을 담보 설정하고 2억 대출 받았어요. 끝. 나는 거기서부터 나은 게 없습니다. 그냥 돈을 빌려서 꼬박꼬박 은행 이자를 줍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그 이자가 요리 갈지 몰라요. 하여튼 누가 먹겠지. 은행이 가 있으면 은행이 다 먹을 거고. 그죠? 만약에 넘겼으면 얘들이 갈라 먹을 거고. 누가 먹을지 몰라. 하여튼 나는 끝이야. 그때부터 탈락. 탈락이라는 개념은 리잉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나는 주도권은 그냥 돈을 갚기만. 여러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으면 그게 KB은행에 있는지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꼬박꼬박 이자를 갚으면 끝. 자, 두 번째 대출자 은행입니다. 은행도 만약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데 이걸 넘기는 순간 끝. 이 사람도 의미가 없어요. 넘기고 돈 받고 땡 났잖아. 끝났습니다. 그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요 사람과 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MBS를 발행한다. 그래서 요 사람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발행자라고 말합니다. 발행자 또는 발행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사람은 여기에다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투자자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 M, 주택 저당권 M, 요거에 대한 기능을 이해를 해야 돼요. M에는 두 가지 기능이 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당 소유권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원리금 수취권이 있습니다. 이 둘이 있는데 이것들 어떤 개념이냐, 얘는 저당권 담보의 기능이고 얘는 수익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구조로 이렇게 둘의 권리가 나타나느냐 하면, 자, 내가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맞추고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난 은행에다가 20년 동안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안 갚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 저당 소유권이라는 건 뭐냐? 만약에 은행으로 꼬박꼬박 내가 이렇게 원금 이자를 안 갚아. 그러면 전화해서 돈 좀 갚아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뭔가 담보가 확실한 게 있잖아. 요겁니다. 저당 소유권. 돈을 안 갚으면 요 저당 실행을 통해서 소유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경매를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담보의 기능이죠. 요 두 가지 기능이 이 M, 주택 저당권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하는 요 종류, 지금 말하는 MBS의 종류는 요 둘에서 결정이 됩니다. 요때 저당 소유권은 제가 라고 말할 거고, 원리금 수익은 수라고 말할 건데요. 요게 전부 다 발행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당 소유권도 발행자, 원리금 수익권도 발행자, 모두 발행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MBB라고 말합니다. MBB는 모두 저당 소유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모두 누가 가지죠? 발행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투자자에게 전부 다 넘겨버립니다. 저당 소유권도 원리금 수익권 전부 다 투자자에 넘겨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MPTS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하나씩 가지는 게 있어요. 즉, 저당 소유권은 발행자가,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 하나씩 가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MPTB하고 CMO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요렇게 되는 구조가 있고, 요런 구조가 있고, 요런 구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그린 표, 요걸 여러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10번을 써서라도 외워야 됩니다. 저거 못 외우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못 외우잖아요. 문제를 풀고 싶어도 풀리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야 풀든 말든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말하는 중요한 개념부터 볼 건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MBB라는 건 뭐냐? MBB라는 건 M은 주택 저당권을 뜻하는 M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담보를 뜻하는 베크드예요. 그 다음에 B는 채권을 뜻하는 본드.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 채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MBB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MBB 투자자 입장에서 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보자,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고 나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가 가지죠? 발행자. 나는 이 사람한테 이자를 받는 거잖아. 이게 이자를 받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해할 거 뭐냐? 이 저당 유동화는 MBS 요건 전부 다 저당 금융입니다. 왜 저당 금융이냐면, 내가 은행에 이자를 만약에 4% 내요. 그 4%를 누가 먹느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뒤에는 내가 은행에 내는 4%보다 높은 수익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그보다 높은 수익은 발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저당금융이 되겠다. 이게 뭐냐면은 부채금융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지분금융이 아니고 뭐다? 부채금융. 이거는 돈을 빌린 거다 이런 거죠. 이자에 근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내가 은행에 이자를 4% 냈잖아요. 4%를 얘가 좀 먹고 0.2, 얘가 좀 먹고 0.3, 얘가 3.5 이렇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다 먹고 뒤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쥐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넘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자에 근거하니까 부채금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MBB는 뭐냐? MBB 투자자는 발행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확정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 그냥 확정된 이자를 받는 구조다. 돈 빌려주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하겠죠? 발행자. 그러면 MBB는
이 셋 중에서 좀 어떠냐? 위험도 낮고 수익도 좀 낮은 거예요. 뭐냐? 안전한데 돈이 안 돼. 왜 그러냐? 안전한 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건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발행자가. 모든 걸 발행자가 부담하고 이거 새로이 증권으로 했는데 모든 걸 발행자가 부담한다는 건 뭐냐면 자, 아까 내가 은행에 20년 만기로 대출했다 그랬죠? 그럼 나는 20년 꼬박꼬박 뭘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중간에 로또가 됐어. 돈을 갚아버렸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조기상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그러면 1호부터 조기상환 되고 나면 이제 이자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도 야는 얘한테 이자를 줘야 돼. 왜? 계약이 그래.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자 스톱할 때까지 계약이 계속한단 말이야. 20년이면 20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먹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작은 거죠. 얘가 돈을 갚든 안 갚든 이자를 받는 거잖아. 그죠? 굉장히 안전한 거죠. 두 번째, 대신 수익이 낮아요. 돈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얘는 뭐냐? 반대로는 좀 위험은 크지만 수익은 좀 큰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모든 수익을 투자자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이 증권은 모두 투자자가 넘겨받는 그런 것들. 이거는 뭐냐? M. 주택저당권 타는 M. PT는 넘긴다는 패스스예요. 넘겨버리는 증권이다. 모든 권리를 넘겨버립니다. 모든 권한을 투자자가 가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내가 내는 수입의 대부분을 내가 먹어요. 투자자가. 대부분 내가 먹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같이 중간에 로또가 됐어. 돈을 갚아버렸어. 이제 그로부터 돈이 안 들어와요. 즉 내가 2억인데 1억을 갚아. 1억만큼 돈 회수하면 1억이 딱 입금되고 이제 이자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위험이 좀 크잖아요. 왜? 아까 조기상환 같은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신에 수익은 좀 높은 구조. 요런 거다 알아보고 싶죠. 무슨 이야기냐? 요거는 얘의 구조는 돈을 빌려준 거와 비슷한 구조. 그 다음에 얘의 구조는 모든 걸 내가 부담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 수익이 너무 좀 걱정하잖아. 얘는 안전한데 돈이 안 돼. 얘는 수익은 높은데 좀 위험해. 좀 적당한 금리 고개 요구해. 즉 하나씩 나누는 거죠. 하나씩. 그렇게 해서 MPTB라는 것은 저당 소유권은 발행자가 지면서 원리금에 관한 것은 투자자에 넘깁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걸 MPTB, CMO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 위 둘보다는 위험과 수익이 중간 규모예요. 느낌 아시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 명확하게 암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교재 어디 있는지만 딱 볼 거예요. 나머지는 좀 이따 자세히 할 거고. 자, 127쪽에 봅니다. MBB 볼게요. MBB.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저당채권에 관한 밑줄입니다. 원리금 수익권과 MB 밑줄 것이고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채권 집합물에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하면서 자, 여기까지만 밑줄. 자, 지금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MBB는 저당 소유권과 원리금 수익권 누가 가지죠?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거. 2번 MPTS 밑줄. MPTS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밑줄. 자, MPTS는 저당 소유권과 원리금 수익권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됐나요? 저당 소유권과 원리금 수익권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모두 투자에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자, 밑에 3번 MPTB 밑줄. 동그라미 1번 중간에 발행기관은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자, MPTB 요거죠. MPTB는 발행자가 저당 소유권을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요걸 말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28쪽입니다. 4번에 CMO 밑줄.
동그라미 1번 중간입니다. 발행기관은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원리금 주권은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같은 말이죠. 자, 지금 밑줄 건 게 요거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일 겁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수익,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수익은 뭐가 따라오죠? 위험이. 위험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위험은 조기산 위험만 언급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투자자는 20년짜리 채권에 투자했죠. 그죠? 즉 뭐냐? 주택담보대출 20년 했잖아. 그러면서 이자가 4%야. 아시겠죠? 4%인데 그 4%를 내가 먹고 싶은 거라. 아시겠죠? 그 4%를 내가 먹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4%를 내가 먹기 위해서 이게 돈을 투자했는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꼬박꼬박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돈을 갚아버려서 로또가 됐어. 그 네 글자는 뭐라 그런다? 조기상. 그게 위험해요. 왜?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돈을 돌려오고 끝이라. 이제 그 상환되고 나서 조기 상환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익이 이자가 안 들어온다고. 그럼 나는 투자했던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조기산 위험인데 그걸 위험이라고 말할 건데요. 위험은 수익 따라갑니다. 위험은 뭐 따라온다? 수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뭐냐? MBB는 발행자가 조기산 위험을 부담해요. MBT에서는 투자자가 조기산 위험을 부담해요. MBTBCM은 투자자가 조기산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수익의 위험 따라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라. 감 잡히나요? 아시겠죠? 요렇게 딱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좀 잡도록 할 건데요. 가만 볼게요. 뭐냐? 여기는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잖아. 근데 여기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 안 하죠. 이 MBB의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 안 하잖아요. 이 위험 조기산 위험을 부담 안 한다고. 그게 뭐냐면 콜 방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이게. 그럼 이게 뭐냐? 콜 방어 뭐냐라는 거죠. 콜 방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말하는 조기 상환 위험을 방어하는 조기 상환 위험을 방어하는 게 콜 방어예요. 그러니까 요게 조기 상환 위험을 이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는 위험 부담이 없잖아. 그러니까 MBB만 콜 방어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조기 상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콜이라는 것은 조기 상환 위험을 말하는데 이걸 방어할 수 있다. 뭐만? MBB만. 위험 따라가는 거예요. 위험 따라. 아셨죠? 위험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초과 담보라는 말이 있어요. 초과 담보. 이 초과 담보라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대출에서 많이 일어나면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3억을 빌렸어요. 그 은행은 내 집에다가 저당권을 3억을 설정해야 되는데 3억 5천을 설정해요. 그 이유는 왜죠? 만약에 연체이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또 경매 실행 교육이 났다. 요것들 전부 다 청구하는 거죠. 넉넉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게 초과. 초과 담보는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하는데 이때 MBB는 초과 담보가 제일 세요. 왜? 돈을 빌려주는 구조잖아. 제일 세는데 여기는 초과 담보가 없어요. 여기는 초과 담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정권은 자기 거라는 거지. 자기 거에 초과 담보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외우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MBB 초과 담보 콜 방어. 다시 MBB 초과 담보 콜 방어. MBB는 초과 담보 있고 콜 방어 된다. 나머지는 안 돼. 이런 느낌. 여기는 반쯤 돼. 이런 느낌.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MBB만 초과 담보 있고 콜 방어 된다. 이렇게 다 외우듯이 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까지만 가볍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재에서 좀 나와 있습니다. 128쪽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교재에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가장 중요한 점만 딱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게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브린투물 7번입니다. 브린투물 7번, 8번, 9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아셨죠? 저당 유동화에서 문제를 좀 많이 넣었다, 그죠? 7번만 진행하겠습니다. 1번. MPTS는 지분형. 자, 여기서 말을 생략했는데, 채권형, 지분형 혼합형입니다. MPTS는 지분형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아, 정말 어렵다, 그죠?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낸 거예요, 내가. 설명하려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림을 잘 알면 쉬워요. 자, 볼게요. 여기서 이게 이 그림을 잘 보면 쉽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 요 MBB 보면 여기에서 딱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 낸 게 스톱이에요. 별도로 지급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MPT에서는 모든 게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죠. 요 낸 게 여기까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입자가 낸 돈이 흘러 투자자가 연결된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 자, MBT에서는 모든 걸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자를 내면 흘러 온다고. 이 사람들은 조금의 수수료 빼고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자에 넘겨주는 거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자를 연체를 했어. 이자를 안 줘. 그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이자를 내. 그럼 투자자한테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 매달.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떻게 된다? 연결돼.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현금 연결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돈을 안 내도 별도로 돈을 지급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투자자까지 현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돈은 별도의 돈이 나가는 거예요. 감 잡았나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요 포인트를 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여기까지 해서 스톱이네. 여기까지 연결되네. 투자자까지 현금으로 연결된다. MPT에서는 여기는 연결되지 않는다. 요 느낌. 그게 1번입니다. MPT에서는 정권 수익은 기초자산,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M, 모기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의존한다는 말은 현금을 쭉 연결되는 이 뜻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MBB의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산이나 위험을 부담한다. 이게 틀린 거죠?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반가워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쉽잖아요. 지금 MBB잖아요. MBB는 이 모든 게, MBB는 모든 뭐죠? 발행자죠. 투자자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죠? 자, MBB는 소유권도 발행자, 원리금수권도 발행자, 조기자금도 발행자.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투자자 2번이 틀린 거죠. 이거는 발행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강호를 거쳐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정권을 발행한다.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MBB, MPTB, MPTS, MPTB는 전부 다 만기가 동일해요. 20년짜리면 전부 다 20년짜리, 10년짜리면 10년짜리, 5년짜리면 5년짜리야. 그런데 CMO는 만기가 다양한 걸 한 3개나 4개 좀 묶음으로 만들어요. 그럼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자, 만약에 만기가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가 있어요. 여기는 10년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 발행자가 굉장히 많은 저당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기 10년짜리를 묶어. 만기 10년짜리를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100억짜리 묶음을 만들어서 정권을 발행해요. 아시겠나요? 그 정권을 발행할 때 그냥 뭐 내가 수익 좀 먹고 그만 내가 부담을 많이 하고 이한테 그냥 확정된 이자를 줘야지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고 아이고 막 모두 넘겨비자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CMO는 만기가 다른 거라. 즉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그러면 3년짜리는 이자만 받아. 3년짜리 원금 이자 받아. 그때 나머지는 이자만 받아. 3년 지나면 3년짜리 끝났죠? 그럼 뭐 3년 지났잖아요. 4년째는 아까 5년짜리 그것들 원금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층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계층이 달라지는 만기가 다른 걸 있으면서 좀 다양하게 구성해놓은 그걸 CMO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발행되는 대부분의 채권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CMO라는 겁니다. 4번 MPTB는 MPT에서 MBB. 자, MPTB하고 CMO는 요거의 성격이 중간에 있죠.
요거와 요거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얘들은 요거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5번. MBB의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좀 말이 이상하죠. MBB는 채권형 증권이다. 그리고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일반적이다. MBB의 초과담보 있다. 요 말하는 거예요. 좀 친구 좀 이상하네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 자, 감 잡히시나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1번 지문이 있었지만 정답은 여기서 결정났잖아. 정답은. 자,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뭐냐? MBB는 모두 발행자, MBTS 모두 투자자, MBT 수요는 하나씩. 됐나요? 다시. MBB는 모두 발행자, MBTS는 투자자, MBT 수요는 하나씩. 요런 구조. 그래서 즉 뭐냐? 여러분은 지금 요 구조가 여러분이 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좀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여튼 요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드시다 그죠? 네, 그래도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짜증내기 없기 꼭 해야지. 자, 프린트볼 다 했고 이제 간단한 거 한 개만 딱 종료하고 마칠 테니까 한 20분 정도 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 좀 길다 그죠? 파이팅! 힘내시고. 자, 교재 128쪽으로 갑니다. 자, 128쪽 보시면 이제 뭐냐? 이제 요거 주택연금 요거 남았어요. 이것도 개정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하지 큰 틀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요거 주택연금 요거 남았습니다. 요거 하면 금융 파트 끝이 나는 거니까 아셨죠? 이 끝나고 나면 우리 금융 파트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뭐 제가 푼 것도 있지만 안 한 거는 해설을 붙여놨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푸시고 집에 가시면 뭐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까요? 요걸. 요 파트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효익이 높아요. 그리고 요거에 관해서 좀 기본서 요약도 좀 보고, 기본서를 볼래 때는 좀 기본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셨죠? 기본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을 하시고, 아셨죠? 자, 그럼 요약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디 보느냐? 128쪽에 보시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가볍게 아주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의외로 꼬셔야지.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 힘내시고. 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 두 분이 있는데 생활비가 나올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을 하는데 이 돈을 갑자기 만약 집이 5억이면 돈을 5억을 받았어. 그럼 홀라당 써버릴 수 있잖아. 우리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잖아.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갑자기 충동적으로 뭐 그냥 40, 50만 원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매달 그렇게 안 하고 매달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받는 거야. 그러면 한꺼번에 쓰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 즉 매달 생활비 형태를 연금으로 수령한다. 이걸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연금 형태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내가 이 집이 5억짜리예요. 이 집이 5억짜리면 집을 담보로 5억만큼 생활비를 받는다 볼게요. 그런데 내가 집이 5억짜리인데 부부가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집이 5억인데 연금을 2억밖에 안 썼어. 그럼 얼마 남았죠? 3억만큼은 자녀, 즉 상수인에게 돌아갑니다. 괜찮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집이 5억인데 내가 10억을 쓰고 죽을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안 죽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했듯이 연금의 또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국민연금은 둘 중에 한 분만 돌아가시면 한 분에게 70%가 돌아간다 그러죠? 100%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택연금 100% 나와요. 왜? 집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계산하기 때문에, 물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에 따른데 예를 들어서 제 같으면 나이를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60이라 그럽시다. 60 아직 안 됐어요. 60이라고. 저희 최 씨가
기분 나쁘네. 최 씨가 저보다 5살 작아요. 하여튼 그런데 생긴 거는 62살입니다. 하여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나이로 계산하겠죠.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 캄보디아 여성하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나쁜 자식 부르고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나쁜 자식입니다. 걔도 60인데 부인하고 25살 차이 나요. 그러면 연금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연금을 좀 작게 받겠죠? 배 차이 납니다. 나이 작은 사람의 연금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제가 이 최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슬프지만 그걸 내가 더욱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자친구를 많이 만들면서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 그럴 자신 있는데? 그렇겠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럴 자신 충분히 있거든? 죄송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다 생각 비슷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살았어. 그럼 연금 너무 많이 쓰잖아. 매달 연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초가 되면은 초가 됐잖아요. 그럼 은행이 부담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초과되더라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그 은행은 5억 손해잖아. 집이 얼마짜린데? 5억인데 연금 얼마 나왔죠? 10억. 5억 손해인데 이 손해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 은행이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업무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은행에 오면은 은행에서부터는 이 서류를 여기 보냅니다. 서류를 보내면 서류를 보내서 실사를 해요. 실제 조사를 확인해서 주택도 조사하고 등기부서를 모두 조사합니다. 그런 이유에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면 보증료를 요구합니다. 보증료가 1.5%입니다. 요구하고 보증료 납부하면 은행에다 보증서를 발급해요. 은행은 이 보증서에 근거해서 대출해 준 거라. 그러면 만약에 돈을 내같이 오래 쓴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은행은 여기 말하면 여기서 5억만큼 이렇게 보상해 줍니다. 은행에다. 아니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돈이 손해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까 1.5% 뗀다 그랬죠. 요걸 안 돌려줘요. 요거 만약에 요거 초과하면 국가기관이잖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알겠죠? 정부기관이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니까 그러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커버하겠죠. 우리 알고 있잖아. 한전이 얼마나 손실이 커. 그런데도 직원월급은 제일 높잖아. 이 가능한 게 정부에서 손실을 커버하고 있잖아. 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요거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다. 그래서 어디 보느냐? 우리 129쪽에 봅니다. 가로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름에 답이 있죠? 이름에 뭐냐? 주택에 대한 돈 빌려주는 거 하겠죠? 주택금융. 1번 장기 모기론 공급 밑줄.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려고 하면 대출이 잘 되게끔 도와줍니다. 그게 밑에 있는 네모칸의 보금자리와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거 읽어봅니다.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 이거는 뭐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에 보증설 업무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집에 주택이나 주택자금 대출이나 주택에 대한 건설 작업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 보증. 그게 요거죠. 그죠? 네 번째, 주택저당정권 발행. 뭐냐? 아까 요게 발행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까 유동화 중개기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출자법인에서 발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MBS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유동화 증권 이거 MBS 발행도 얘가 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거니까 이런 구조가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느낌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연금을 볼 건데요. 동그라미 1번에 봅니다.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 소유주택을 담보 동그라미. 요거 포인트 보시면 나머지는 설명 다 된 겁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거죠. 그럼 이 노생활자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죠.
살면서 계속 생활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가볍게 책을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130쪽에 갑니다. 동그라미 5번에 봅니다. 밑줄 긋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주택, 연금 수령액 등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일에 청구하지 않으면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에 돌아간다. 밑줄.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집을 담보로 이렇게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2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값이 재개발되면 집값이 10억으로 올랐어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나는 이 집을 이걸 갚아서 내 집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가능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 연금 받은 거 2억을 은행에 갚아버리고 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소유권을 다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값 오른 혜택은 내가 가져가겠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요, 계약대로 하면 돼. 결론은 뭐죠? 집값 오른 혜택은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집값 떨어지는 손해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동일한 개념인데 이것도 동일해요. 만약에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자녀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자녀가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이 돈 연금받은 은행에 갚아버리면 주택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상속세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럼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는가요? 그렇게 해더라도 이득이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아니야, 그냥 나는 남은 금액을 받을래. 그럼 남은 금액 받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무 오래 살아, 저같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연금을 많이 쓰면 그때는 끝.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이 집값 올라가거나 남은 거는 상속인에 돌려주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지급된 걸 상속인에 청구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손실 부분은 국민들에게 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문의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끝에 신탁 방식 주택이용 가입도 가능하다. 밑줄. 6번 끝에 신탁 방식의 주택이용 가입도 가능하다. 가로는 제가 읽어만 볼게요. 주택 소유주 사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배우자가 자동 승계함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가능하다. 요게 신탁 방식의 목적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요거는 뒤에 거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뭘 먼저 보시면 되느냐면, 자, 넘겨볼게요. 그게 132쪽에 6번에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밑줄. 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 말하는 겁니다. 1번 부부 모두 사망. 자, 만약에 아까 말했잖아요. 최 씨가 먼저 적어도 저한테 연금 계속 받는다 그랬죠. 한 사람에게 계속 지급됩니다. 문제없어요. 두 번째, 부부 모두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연금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 자,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택에 소유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요. 물론 공동소유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남편분이 소유자잖아요. 우리 집은 왜 소유자가 내가 아닐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됐을 때 배우자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소유자가 주택 소유 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 볼게요. 이게 남자분 여자분인데 남자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가 계약을 했겠죠? 이해하시겠죠? 주택 소유자가. 그러면 이 배우자, 여자분이 계속 연금을 받고 싶지만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상속 문제가 하면은 자녀하고 요 상속 배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 물론 이기지만 법적으로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자기가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금 지급된 걸 내가 여기에서 내가 받은 걸로 채무다라고 인수하고, 그렇게 해야 계속 연금을 지급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계속 연금은 받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붕 뜰 수도 있잖아. 자녀가 있다면 소유주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소유주가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채무를 인수해야 계속 연금을 지급해요. 그게 밑에 가로 안에 밑에 봅니다.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 인수 후 계속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 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전화가 와요. 02로. 왜? 서울이니까.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문자 보는데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뭐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등기가 와. 등기가 재무제라고 등기 와. 할머니들은 등기는 어떻게 하죠? 잘 보관하려고 어디 잘 넣어놓잖아. 잘 넣어놓으니까 뭔지 모르잖아. 아들이 왔어. 그런데 잘 넣어놓으니까 못 찾는 거야. 텔레비전 올려놓으면 엄마 이거 뭐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집에 놀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쓱 보다가 있으면 이거 뭐예요? 처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할머님이 잘 나눴잖아. 그러면 어딘지 몰라.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금 지급이 중단이 되고 이 지금까지 지급된 걸 회수한다는 공문이 날아와요. 그거 안 하면 등기로 경매로 넘겨버려요. 왜? 계약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물론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 이분이. 그죠?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렇단 말이야. 이걸 막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신탁 방식을 하면 처음 할 때 이 소유주가 이미 신탁 등기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동 요런 경우 내가 먼저 죽으면 소유권 넘어가치는 야구 계약을 써놓은 거야. 그러면 이런 절차 없이 자동 넘어가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마시겠나요? 그러면 아까 같은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그게 신탁 등기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탁 등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신탁 대상 봅니다. 밑줄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예외적인 걸 지금 안다로 중요한 것만 딱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이거는 또는이란 말 이해하시겠나요? 또는이란 말? 또는이란 말은 둘 중에 한 사람만 55세가 넘어가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또는의 말은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남자분이 70, 여자분이 이래도 연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요 차이도 한 사람이 50 못 넘었잖아. 그 다음에 여자분이 56세, 남자분이 35세 가능합니다. 이라고 연금 받으려고 하면 되겠나? 그죠? 그죠? 이러면 그 연금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받을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이런 연금 가입은 가능해요. 일단 둘 중에 한 사람이 50을 넘었잖아. 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 밑에 확정기한 좀 더 묶어서 하겠습니다. 밑에 주택 보유수는 공시가격 등 동그라미 9억 이하. 저 9억 이하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은 전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표준주택가 이런 걸 적용합니다. 그게 없으면 시가, 없으면 시세, 감지표 이런 순으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9억 이하의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억 초과 2주택자도 가능해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집이 하나는 5억인데 하나는 3억 5억이고 하나는 2억 하나는 2억 이렇게 내가 세 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도 가입 가능합니다. 내가 여기 살면 요것만 가입할 수 있어요. 보유합산 9억 이하면 3개, 4개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9억이 넘더라도 두 개는 돼요. 하나를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붙는 9억 초과 2주택은 3년 1주택 처분한다. 우리 세법의 양도소득세 개념이다. 그죠? 그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주택 봅니다. 기억. 9억 이하의 주택 동그라미. 오른쪽에 노인복주택 동그라미. 밑에 오피스텔 동그라미. 니은 복합용도 동그라미. 자, 4가지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복합용도. 복합용도는 주거상업 같은 게 섞여있는 요 4가지 용도 섞여있는 건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주택이 2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주택 면적 2분의 1보다 높을 때 가능하다. 이거 참고적으로 봐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연금 지급 방법 보도록 할게요. 연금 지급 방법입니다. 1번 종신방식 밑줄. 종신방식이 뭐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다음 3번 확정기간 대출 상환 방식 밑줄. 대출을 갚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우대 방식 밑줄.
좀 집이 좀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2억 미만의 좀 이런 저소득층인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경우에는 전부 좀 더 챙겨줘요. 죽을 때까지. 우대 방식. 자, 결국 우대 종신 방식 1번, 3번 대출 상환 방식, 4번 우대 방식은 전부 다 종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닌 게 뭐죠? 확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 기간은 예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기간을 딱 정해놓고 연금을 받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종신이잖아. 그런데 요거는 기간을 확정한다니까? 나 20년만 받을래. 그런데 20년만 받는데, 자, 제 경우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나이가 70이시고 그 다음에 최 씨가 7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0년 지나면 둘 다 세상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혹시 안 끝나도 얼마 남았겠냐고. 그죠? 몇 년 안 남았겠잖아.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 이야기했죠? 72세인데 지는 70세인데 부인이 만약에 50세야. 자, 20년 지났습니다. 야는 세상을 떠났겠지만 요 분은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나요? 자, 50인데 20년이면 나이 몇 살이죠? 70이면 요즘에 좀 거짓말 좀 못해서 천입니다. 천이 그냥. 70이면. 70이면 천이고 40이면 애기야. 거의 요즘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70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사례를 보더라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예전에 그 경로당을 가잖아요. 70대 71살인가 같거든요. 열받아서 안 갈라 그래. 왜? 막내라고 심부름 시키거든. 은근히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70이면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았잖아. 이분이 70되고 나서부터 한 30년 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바닥 봅니다. 왼쪽에 거기에 신청 대상의 동그라미 1번 밑에 보면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55, 74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 제한이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 나이 작은 사람이 55에서 74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55세가 안 되면 안 돼. 요 74세는 뭐 넘어가면은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기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거 뭐냐면은 두 번째 예외 조건은 뭐냐? 이건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 복지주택은 가입할 수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130쪽 중간에 봅니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기억 밑에 보면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보이죠? 확정기간 방식에만 예외가 몇 개 있다고. 그게 두 번째 노인복지 예외 요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72세 70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연금 지급기간이 끝났어요. 연금은 안 주겠죠. 그죠? 그런데 20년 딱 지었단 말이야. 20년 지났어. 연금은 안 주지만 집에는 살아도 괜찮아요. 돌아가실 때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이 끝났으니까 돈 나올 때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떼놓습니다. 그게 뭐냐? 131쪽에 봅니다. 131쪽에 확정기간 방식 밑에 참고 표시 보세요. 확정기간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하는데 5%에 해당되면 1초라도 설정해야 된다. 이게 5%를 의무 설정합니다. 5%를. 이 5%를 왜 하느냐? 이건 집이 5억이라고 전부 다 안 준다고. 5억에서 5% 빼고 준다 이 말이지. 왜? 5% 나중에 끝에 주려고. 끝에 아니 연금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혼자서 늙고 요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긋다. 그래서 확정기간 방식에는 예외가 몇 가지 있다라는 걸 좀 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아까 하던 것만 맞아 하고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부부 모두 사망했죠. 두 번째 거 봅니다. 소유권을 상실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도 연금을 계속 지급할까요? 어떻게 받으려고 나중에? 두 분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가지고 소유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 화재로 소실되잖아요. 연금 지급 스톱.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험료에서 이 연금을 먼저 회수하고 종료합니다.
계속 취급할 수가 없잖아.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면 지급 정지 사유,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거주. 이거는 뭐냐? 이게 실거주가 원칙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집에 안 살고 있어. 그러면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장기 미거주인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 조건 약정 미행 및 주택 용도 외 상도. 아까 집이 2개일 때 9억이 된다 그랬죠? 하나를 팔아야 된다 그랬죠? 3년 안에 안 팔고 있어. 그래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오늘은 금융 파트에 대한 공부를 했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